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억수 같은 장대비가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서울 끝자락 재개발을 앞둔 낡은 달동네 골목에는 불이 다 꺼진 가로등만이 위태롭게 깜빡이고 있었죠. 그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 위에 한 노인이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최고급 양복은 이미 진흙 범벅이 되어 걸레짝이나 다름없었고 노인의 이마에서는 붉은 선혈이 끊임없이 흘러내려 빗물과 섞이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끼익 기분 나쁜 쇳소리를 내며 낡은 리어카 한 대가 골목 어귀에서 나타났습니다. 리어카를 끄는 건 다해진 우비를 눌러쓴 한 중년 여인이었죠. 그녀는 쓰러진 노인을 발견하고는 멈춰 섰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야? 여보세요. 할아버지, 정신 좀 차려봐요. 여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대답이 없었죠. 희미하게 열린 노인의 눈동자에는 초점이 없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깔린 그 순간 여인은 노인의 손목에 채워진 번쩍이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게 수억 원을 호가하는 명품이라는 건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저 어디 시장통에서 파는 번쩍거리는 장난감인 줄로만 알았죠. 대체 이 노인은 누구이며 왜 이런 처참한 모습으로 버려진 걸까요? 그리고 평범해 보이는 이 폐지 줍는 여인은 왜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이 노인을 업고 그 가파른 계단 위 옥탑방으로 향했을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자, 이제 시간은 비극이 시작되기 불과 몇 시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달동네에서 김순례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낡은 리어카를 끌고 나와 온 동네 폐지와 고물을 수집하는 여인이었죠. 그녀의 등은 굽어 있었고 손마디는 거친 노동으로 인해 울퉁불퉁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그저 넝마주이 순례씨라고 부르며 때로는 무시하고 때로는 동정했습니다. 하지만 순례에게는 남모를 아픔이 있었습니다. 10수년 전 남편을 일찍 여의고 아들 하나만을 바라보며 살았지만 그 아들마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건 아들이 생전에 차고 다녔던 낡은 전자시계 하나와 비가 새는 작은 옥탑방뿐이었습니다. 그날 밤도 평소와 다름없는 고된 하루였습니다. 갑자기 쏟아진 폭우에 폐지들이 젖어 무거워진 리어카를 간신히 끌고 가던 길이었죠. 골목길 전신주 아래 버려진 쓰레기 더미 옆에 누군가 쓰러져 있는 걸 발견한 건 순례의 예리한 눈썰미였습니다. 세상에, 이 사람 죽었나 봐. 순례는 리어카를 세우고 남자에게 다가가 코에 손가락을 갖다 댔습니다. 아니, 숨은 쉬네. 이를 어째. 순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빗물에 젖어 얼음장처럼 차가워진 노인을 자신의 등에 업었죠. 노인의 몸은 생각보다 무거웠지만 평생 리어카를 끌며 단련된 순례의 다리는 단단했습니다. 가파른 달동네 계단을 한 걸음 한 걸음 올라 그녀는 자신의 보금자리인 옥탑방에 노인을 눕혔습니다. 방 안에 불을 켜자 노인의 처참한 몰골이 드러났습니다. 머리의 상처는 깊었고 옷은 갈기갈기 찢겨 있었습니다. 순례는 서둘러 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셔 노인의 얼굴과 몸에 묻은 핏자국을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순례가 노인의 옷을 들쳤을 때 노인의 품 안에서 젖은 종이 뭉치가 떨어졌습니다. 수십조 원의 자산 가치가 적힌 주식 보유 현황표와 인감증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순례에게 그것은 그저 비에 젖어 못쓰게 된 종이 쪼가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녀는 혀를 차며 그것들을 방구석에 밀어두었습니다.
무슨 노숙자가 이런 걸 들고 다닌대. 돈도 안 되겠구만. 그녀는 노인의 젖은 양복을 벗기고 대신 죽은 아들이 입던 낡은 면, 티셔츠와 추리닝 바지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손목에 채워진 그 번쩍거리는 금색 시계를 풀어냈죠. 어디서 또 이런 장난감을 주워 끼고 댕기나. 할아버지, 이건 내가 보관해 둘게요. 술래는 수억 원짜리 시계를 서랍 구석에 던져두고 구석구석 상처를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처를 치료하는 술래의 눈빛은 좀 전까지의 폐지 줍는 할머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 재계의 거물 최성철 회장은 이름 모를 달동네 옥탑방에서 정체 모를 여인에게 모든 신분을 탈색당한 채 첫날 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흘이 되던 날 아침 옥탑방의 낡은 창틈으로 스며든 햇살이 노인의 눈꺼풀을 두드렸습니다. 노인은 신음을 내뱉으며 간신히 눈을 떴죠.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그가 평생 보아온 최고급 호텔의 스위트룸도 웅장한 저택의 침실도 아니었습니다. 곰팡이가 핀 벽지와 낡은 텔레비전, 그리고 코끝을 찌르는 쾌쾌한 종이 냄새뿐이었죠. 노인은 머리가 깨질 듯한 통증을 느끼며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누구인지, 여기가 어디인지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마치 하얀 안개가 낀 것처럼 막막했죠. 그때 삐걱거리는 문소리와 함께 술래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어이구, 이제 일어났네? 죽다 살아난 줄 알아요. 정신이 좀 들어요? 노인은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거친 손으로 대야를 들고 오는 이 여인이 누구인지 알 턱이 없었죠. 노인은 갈라진 목소리로 간신히 입을 뗐습니다. 여기가 어디요? 그리고 나는 대체 누구란 말이오? 술래는 젖은 수건을 노인의 이마에 툭 던지며 혀를 찼습니다. 여기가 어디긴 내 집이지. 할아버지는 길바닥에서 죽어가던 걸 내가 업어왔고 이름도 몰라요? 하긴 머리를 그렇게 다쳤으니 제정신이겠어. 그냥 이름 없으면 만득이라고 해요. 어제 보니까 양복 안감에 만득이라고 써있더만. 사실 노인의 양복 안감에 새겨진 것은 맞춤 정장 브랜드의 이름이었지만 술래에게는 그저 촌스러운 이름으로만 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을 호령하던 최성철 회장이 일순간에 달동네 노숙자 만드기가 된 순간이었죠. 노인은 무언가 허전한 느낌에 자신의 손목을 어루만졌습니다. 그 시선을 눈치챈 술래가 말했습니다. 아이고, 기억도 안 난다는 양반이 뭐가 없어진 건 귀신같이 하네. 그 장난감 주제에 무겁기만 한 시계는 내가 빼놨어요. 뭐 허전하면 이거라도 끼던가. 술래는 서랍에서 낡고 빛바랜 검은색 전자시계를 꺼내 만득의 손목에 채웠습니다. 만득은 본능적으로 거부감이 들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시계에서 느껴지는 온기가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일단 이것 좀 먹어요. 사람이 먹어야 기운을 차리지. 술래 씨가 내민 것은 찌그러진 양은 냄비에 담긴 라면이었습니다. 평생 유기농 식당과 최고급 요리사의 음식만 먹어온 최 회장에게 라면은 독약이나 다름없는 불량식품이었죠. 만득은 코를 찌르는 자극적인 냄새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런 천박한 냄새가 나는 것을 어찌 먹으라는 거요. 나는 이런 것을 먹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이구, 배가 덜 고팠구먼. 노숙자 주제에 입맛은 청아되네. 싫으면 관둬요. 나 혼자 먹을 거니까. 술래가 냄비를 뺏으려 하자 만득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어제부터 이어진 고난에 몸은 정직하게 반응한 것이죠. 결국 만득은 마지못해 나무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국물을 한 입 떠먹었습니다. 순간 만득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평생 느껴보지 못한 강렬하고 짜릿한 감칠맛이 혀끝을 강타했기 때문입니다. 만득은 자기도 모르게 허겁지겁 면발을 흡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면발이 입가를 타고 흐르고 국물이 튀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끼는 생존의 맛이었으니까요. 거봐, 맛있으면서 괜히 폼은. 천천히 좀 먹어요. 채알라. 술래는 무심하게 김치 한 조각을 만득의 냄비에 얹어 주었습니다. 만득은 그 김치를 곁들여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냄비를 비웠습니다. 배가 부르자 만득은 비로소 술래의 얼굴을 제대로 보게 되었습니다. 주름진 얼굴과 거친 손. 하지만 그 안에는 그가 평생 몸담았던 비즈니스 세계의 위선과는 전혀 다른 투박하지만 진한 인간미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름이 무엇이오? 그냥 술래 씨라고 불러요. 자, 다 먹었으면 이제 값은 해야지. 나 따라와요. 오늘은 폐지가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렇게 대한민국 최고의 자산가 최성철 회장은 기억을 잃은 채 낡은 면 티셔츠 차림으로 리어카를 끌기 위해 옥탑방 문을 나섰습니다. 아들이 보낸 자객들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 도시를 샅샅이 뒤지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한 손에는 집게를 들고 어깨에는 낡은 수건을 걸친 최 회장. 아니, 이제는 달동네 만드기 할아버지가 된 노인은 삐걱거리는 리어카 뒤를 밀며 가파른 언덕길을 올랐습니다. 평생 손가락 하나로 수천 명의 운명을 결정하던 그 단단한 손은 이제 젖은 박스를 펴고 노끈을 묶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술래 씨, 이 종이 뭉치가 대체 얼마라고 이 고생을 하는 거요? 내 생각엔 이건 아주 비효율적인 일 같소만. 비효율? 어이구, 유식한 소리하고 자빠졌네. 할아버지, 이 종이 한 장 한 장이 다 쌀이고 연탄이에요. 남의 집 귀한 자식들 대학 보낼 때도 다 이 폐지 팔아서 보낸 사람 수두룩해. 효율 따질 거면 저기 강남 가서 빌딩이나 하나 사시든가. 술래의 핀잔에 만득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지르고 땀이 비 오듯 쏟아지는데도 가슴 한구석에선 묘한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만득은 자기도 모르게 리어카를 더 힘차게 밀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리어카 바퀴가 돌부리에 걸려 휘청이는 순간 술래가 번개 같은 속도로 리어카 손잡이를 잡아챘습니다. 정신 안 차려요? 이거 엎어지면 오늘 공치는 거야. 술래의 반응 속도는 놀라웠습니다. 평범한 아주머니라고 하기엔 몸의 움직임이 너무나 민첩했고 리어카를 지탱하는 팔 근육은 강철처럼 단단해 보였죠. 하지만 기억을 잃은 만득은 그저 그녀가 힘이 센 장사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이 그렇게 땀을 흘리며 동네를 돌고 있을 무렵 달동네 입구에 어울리지 않는 검은색 대형 세단 두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내들은 하나같이 검은 양복에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죠. 그들의 손에는 최 회장의 인상착의가 담긴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최 회장의 아들 최영준이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쥐새끼 같은 눈으로 동네 골목골목을 훑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이 가난한 동네는 그저 더럽고 냄새나는 소굴일 뿐이었죠. 야, 이런 구석탱이에 회장님이 계시겠냐? 이미 산짐승 밥이 됐거나 벌써 강물 타고 바다로 나갔겠지. 입 닥치고 뒤져. 도련님이 사채라도 찾아오라고 했잖아. 만약 살아있기라도 하면 우리 목숨이 날아가는 거야. 사내들은 골목을 헤집으며 노인들에게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길 가던 노인들을 밀치고 가판대 할머니들에게 소리를 질렀죠. 그때 리어카를 끌고 골목 모퉁이를 돌던 술래와 만득이 그들과 마주쳤습니다.
만득은 본능적으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들을 아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뿜어내는 살기 어린 기운이 잃어버린 기억의 파편을 건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만득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왜 그래요? 어디 아파? 술래가 만득의 떨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만득의 시선이 향한 곳을 바라본 술래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훑으며 상황을 파악했죠. 검은 양복들의 걸음걸이, 주머니에 손을 넣은 각도, 술래의 뇌리에 잊고 살았던 과거의 매뉴얼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기, 할아버지, 잠깐 내 뒤에 서 있어요. 저 사람들 깡패 같은데 질이 아주 안 좋아 보여. 술래는 노인을 리어카 뒤로 숨기고 리어카 옆에 꽂혀 있던 낡은 노끈을 손목에 감았습니다. 마치 결투를 준비하는 검객처럼 말이죠. 검은 양복 중 한 명이 두 사람을 발견하고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이봐, 아줌마. 여기 사진 속 노인네 본 적 있어? 거짓말하면 리어카 확 엎어버린다. 사내가 술래의 얼굴 앞으로 사진을 들이밀며 위협했습니다. 그에게 술래는 그저 냄새나는 옷을 입은 언제든 짓밟을 수 있는 힘없는 노인네일 뿐이었죠. 아니요. 처음 보는데. 술래가 말하는 순간 다른 사내 한 명이 리어카 뒤에 있던 만득을 발견했습니다. 사내는 술래의 대답도 듣지 않고 노인의 얼굴을 확인하려 리어카 뒤로 다가갔습니다. 비켜봐, 이 아줌마야. 좋은 말로 할 때 안 비켜? 어이 할배. 고개 좀 들어보라고. 사내의 거친 손이 만득의 멱살을 잡으려는 찰나였습니다. 툭 소리와 함께 사내의 팔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술래가 그의 손목을 낚아챈 것이었습니다. 사내의 얼굴에 당혹감이 서렸습니다. 여자 그것도 나이가 꽤 있는 사람치고는 손아귀 힘이 상상 이상이었으니까요. 남의 귀한 서방한테 왜 손질이야? 빚쟁이야? 빚쟁이면 빚쟁이답게 서류를 가져와야지. 어디서 행패야?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이거 안 나. 죽고 싶어? 열이 뻗친 사내가 다른 쪽 주먹을 크게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골목 안에 기괴한 쇳소리와 함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술래가 리어카 옆에 꽂혀 있던 낡은 빨래 건조대 알루미늄 봉을 뽑아 휘두른 것이었죠. 빠! 정확히 사내의 관자놀이를 강타한 봉은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거구의 사내를 바닥에 쳐박았습니다. 단순히 힘으로 휘두른 게 아니었습니다. 적의 급소를 정확히 노린 군더더기 없는 완벽한 타격이었죠. 뭐야? 이 아줌마가 미쳤나? 동료가 쓰러지는 걸 본 다른 사내들이 주머니에서 삼단봉을 꺼내며 달려들었습니다. 만득은 겁에 질려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하지만 술래의 눈빛은 이미 평범한 중년 여성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차갑게 가라앉았고 호흡은 일정해졌습니다. 전장의 최전선에서 사선을 넘나들던 생존 전문가 시절의 킬러 본능이 깨어난 것이었습니다. 만득 씨 눈 감고 있어요. 먼지 날리니까. 술래의 움직임은 예술에 가까웠습니다. 그녀는 리어카를 방패 삼아 좁은 골목의 지형지물을 완벽하게 활용했습니다. 달려드는 사내의 발목을 리어카 바퀴로 걸어 넘어뜨리고 폐지를 묶을 때 쓰던 노끈을 채찍처럼 휘둘러 사내의 목을 휘감았습니다. 술래는 노끈을 이용해 사내의 무게 중심을 무너뜨린 뒤 무릎으로 명치를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억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사내들이 골목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싸움 꽤나 한다는 깡패들이 고작 넝마주의 여인 한 명에게 손도 쓰지 못하고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술래 씨? 당신 대체 뭐 하는 사람이오? 만득은 경악한 눈으로 술래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리어카를 밀며 땀을 닦던 그 친근한 여인이 맞나 싶었습니다. 술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바닥에 떨어진 알루미늄 봉을 다시 리어카에 꽂고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뭐하긴요. 할아버지 지키는 사람이지. 요즘 깡패들은 예의가 없어서 좀 가르쳐 준 거예요. 자, 얼른 가요. 저놈들 친구들 더 오기 전에. 술래는 쓰러진 사내들의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골목 하수구에 던져버리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만득은 말없이 술래의 뒤를 따랐지만 가슴속 의문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자신을 지켜준 이 여인의 정체는 무엇이며 대체 왜 이렇게까지 자신을 지키려 하는 것일까? 그리고 골목 끝 하수구로 버려진 휴대전화에는 최영준으로부터 온 메시지가 끊임없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최 회장을 찾으면 그 자리에서 처리하라는 잔혹한 명령과 함께 말이죠. 폭풍 전야와 같은 고요한 밤이 찾아왔습니다. 옥탑방의 낡은 전구 아래 만득은 술래 씨가 내준 낡은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죠.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낮에 보았던 그녀의 그 차가운 눈빛과 전사 같던 몸놀림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득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대체 자신의 손은 무엇을 하던 손이었을까요? 그런데 그 순간 만득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이미지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십 명의 직원들이 자신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 위를 걷던 자신의 모습이었죠. 그래, 나는 누군가에게 명령을 내리던 사람이었어. 비천한 노숙자가 아니라 저 높은 곳에 있던 사람이었다고. 만득은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자신의 이름과 집,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던 적들의 얼굴은 여전히 안개 속에 가려져 있었죠. 그때 방 밖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술래였습니다. 그녀는 잠을 자는 대신 옥탑방의 좁은 입구에 수십 개의 빈 깡통을 노끈으로 묶어 배치하고 있었습니다. 발소리만 들려도 신호가 울리게 만든 최전방 부대의 경계 초소와 다름없는 정교한 부비트랩이었죠. 술래 씨, 지금 무엇을 하는 거요? 그 사람들은 이미 도망가지 않았소? 할아버지, 산전수전 다 겪은 내 눈엔 보여요. 그놈들 눈빛은 단순한 빚쟁이의 눈빛이 아니었어. 사냥개의 눈빛이었지. 사냥개는 목표를 놓치면 더 큰 떼를 지어 돌아오는 법이에요. 술래는 무심하게 말하며 부엌칼을 숫돌에 갈기 시작했습니다. 슥, 슥 소리가 조용한 옥탑방에 서늘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가 과거 중동의 거친 건설 현장에서 민간 요인들을 경호하며 사선을 넘나들던 생존 전문가이자 간호장교 출신이라는 사실을 노인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부상자를 치료하는 손은 필요할 때 적의 목숨을 앗아가는 손이기도 했으니까요.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이 방 구석에 있는 저 장롱 안으로 들어가요. 내가 나오라고 할 때까지 절대 나오지 말고. 술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거역할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드디어 술래가 설치한 깡통들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쨍그랑. 동시에 옥탑방의 창문이 박살나며 검은 연막탄이 안으로 굴러들어왔습니다. 낮에 당했던 탐정들이 이번엔 전문 용병들을 대동하고 나타난 것이었죠. 10여 명의 검은 그림자들이 옥상 난간을 타고 넘어와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타겟 확인. 노인은 생포하고 여자는 즉시 제거한다. 용병들이 특수 진압봉을 휘두르며 좁은 방 안을 휘저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주한 것은 겁먹은 아줌마가 아니었습니다. 술래는 연막 속에서 숨조차 고르게 쉬며 적들의 체온과 움직임을 감각으로 읽어내고 있었죠.
그녀는 식탁을 걷어차 적들의 시야를 차단한 뒤 손에 쥔 칼 대신 빨래 건조대 끝을 날카롭게 갈아 만든 창을 휘둘렀습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금속음과 함께 용병들의 단말마가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좁은 공간에서 다수를 상대하는 최적의 전술을 구사하고 있었습니다. 내 집에서 폐지 한 장이라도 건드리는 놈들은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놓을 겨. 매캐한 연막과 비명소리가 뒤섞인 옥탑방. 장롱 틈 사이로 밖을 보던 만득의 눈동자가 미친 듯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술래 씨의 전투는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것처럼 보였죠. 그녀는 용병들의 공격을 종이장 한 장 차이로 피하며 그들의 관절과 급소에 정확히 치명타를 꽂아 넣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창문으로 들어온 달빛이 바닥에 떨어진 용병의 문장을 비췄습니다. 대성그룹 보안팀. 그 차가운 금속 마크를 본 순간 만득의 머릿속에서 거대한 댐이 무너지듯 기억의 파편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래, 내 아들 영준이가 나를, 저 마크가 박힌 차에 나를 실었어. 내 이름은 최성철, 대성그룹의 회장. 모든 것이 돌아왔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곳에 쓰러져 있었는지, 그리고 자신을 지켜준 이 여인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지까지 말이죠. 최 회장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비겁하게 숨어 있을 때가 아니었죠. 그는 장롱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만해라. 이 배은망덕한 놈들. 최 회장의 목소리에는 기억을 잃었을 때의 나약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을 호령하던 거물의 위엄과 분노가 서린 사자후가 방안을 울렸죠. 용병들이 일순간 주춤했습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술래가 마지막 용병의 목덜미를 쳐 바닥에 눕혔습니다. 할아버지, 나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위험하게 왜? 술래가 걱정스레 다가오자 최 회장은 그녀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술래 씨, 아니 김술래 상사님, 자네 어떻게 나를 기억 못하는가? 20년 전 중동 건설 현장에서 테러범들에게 포위됐던 나를 끝까지 지켜냈던 그 간호장교가 자네 아닌가? 술래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멍하니 최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피와 흙에 찌든 노숙자 할아버지의 얼굴 위로 20년 전 자신이 목숨 걸고 지켰던 그 오만하고 당당했던 건설사 사장의 얼굴이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최 사장님? 설마 당신이 정말 그 최성철 회장이란 말이에요? 술래는 힘이 풀린 듯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가 넝마주의가 되어 달동네에 숨어 살았던 이유는 과거 작전 중 부하를 잃은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운명의 장난처럼 자신이 20년 전 구했던 남자를 다시 한번 가장 비참한 곳에서 구해낸 것이었죠. 고맙네. 진심으로 고마워. 자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이름도 없이 이 골목에서 사라졌을 걸세. 하지만 자네 덕분에 이제 끝낼 수 있겠구만. 내 아들이 저지른 이 추악한 연극을 말이야. 최 회장은 바닥에 쓰러진 용병의 무전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무전기 너머로는 당황한 최영준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죠. 최 회장은 무전기를 입가에 가져갔습니다. 영준아, 애비다. 폐지 줍는 노인네 하나 처리하는 게 그렇게 힘들더냐? 지금 당장 내가 앉아있는 그 의자를 깨끗이 닦아놓거라. 내가 곧 직접 찾아가서 내 자리를 되찾을 테니니. 무전기 너머로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 최영준의 비명 섞인 욕설이 터져나왔죠. 하지만 최 회장은 차갑게 무전기를 꺼버렸습니다. 그는 술래를 바라보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술래 씨, 아니 김 상사.
마지막으로 나와 작전을 하나 더 수행해 주겠나? 이번엔 폐지가 아니라 내 인생을 되찾는 작전일세. 술래는 입가에 묻은 피를 닦아내며 20년 만에 처음으로 군인처럼 꼿꼿하게 허리를 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다시는 소중한 사람을 잃지 않겠다는 강인한 의지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대성그룹 본사 빌딩 앞은 이른 아침부터 수백 명의 취재진과 경찰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최성철 회장의 실종과 사망설 그리고 차남 최영준의 회장 취임식이 예정된 운명의 날이었기 때문이죠. 로비에는 최고급 양복을 차려입은 이사들과 정재계 인사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최영준은 승전고를 울리듯 거만한 걸음걸이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친애하는 임직원 여러분, 아버님을 잃은 슬픔을 뒤로하고 저는 오늘 새로운 대성의 시대를 바로 그 순간 국방부 의장대 행사 때나 들릴 법한 거대한 굉음과 함께 검은색 최고급 세단 10대가 로비 정문을 부수듯 멈춰 섰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입구로 향했죠. 차 문이 열리고 가장 먼저 내린 것은 투박하고 낡은 운동화 한 켤레였습니다. 전국에 생중계되는 카메라가 그 발끝을 비췄습니다. 낡은 꽃무늬 바지에 다해진 조끼를 걸친 여인, 김순례 씨였습니다. 그녀는 평소 폐지를 줍던 그 차림 그대로 위풍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임원 중 한 사람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저런 천박한 여편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오는 거야? 보안팀, 당장 끌어내. 보안팀원들이 달려드는 찰나 차 안에서 묵직한 지팡이 소리와 함께한 노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머리에는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수천억의 주가를 쥐락펴락하던 제왕의 그것이었죠. 최성철 회장이었습니다. 누가 내 손님을 끌어내라고 했느냐? 로비 전체가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왕의 귀환에 최영준의 얼굴은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죠. 최 회장은 덜덜 떨고 있는 아들에게 다가가는 대신 옆에 선술래 씨의 손을 정중히 잡았습니다. 이분은 내가 길바닥에서 죽어갈 때 자신의 밥을 나눠주고 목숨을 걸고 나를 지켜낸 나의 유일한 전우이자 은인이다. 이 건물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갈 자격이 있는 분이지. 술래는 수천 명의 시선 앞에서도 전혀 기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소 리어카를 끌 때보다 더 꼿꼿한 자세로 최 회장을 부축하며 단상을 향해 걸었죠. 사람들은 그녀의 남루한 차림 뒤에 숨겨진 형용할 수 없는 위험에 압도되어 절로 길을 터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가 할아버지네 집 맞죠? 폐지가 아주 많이 나올 것 같이 생겼네. 술래의 투박한 농담에 최 회장은 껄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두 사람은 단상 위에 얼어붙은 최영준 앞에 섰습니다. 최 회장은 아들의 손목에 채워진 수억 원짜리 명품 시계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목을 들어보였죠. 거기엔 술래 씨가 채워준 낡고 빛바랜 전자시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영준아, 너는 금시계를 차고도 애비의 목숨을 팔았지만 이 여인은 소중한 아들의 시계를 내게 채워주며 내 목숨을 지켰다. 자, 이제 내가 가진 그 가짜 권력을 내려놓을 시간이구나. 취재진의 플래시가 폭죽처럼 터져나왔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극적인 역전극이 전 국민의 안방으로 전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최영준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로비를 포위한 검찰 수사관들에게 팔을 붙잡히고 말았죠. 대성그룹 본사 펜트하우스 회장실. 며칠 전까지 오만하게 앉아있던 최영준은 이제 수갑을 찬 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최 회장은
책상 위에 놓인 두꺼운 서류 뭉치를 아들 앞에 던졌습니다. 그것은 최영준이 아버지를 치매로 몰기 위해 조작한 의료 기록과 청부 사례를 의뢰한 통화 녹취록이 담긴 증거들이었죠. 돈이면 애비도 천륜도 팔 수 있다고 믿었더냐. 너는 내가 평생 일군 이 회사를 물려받을 자격이 없다. 아니, 너는 인간으로서 살 자격조차 스스로 내팽개쳤어. 최영준은 눈물을 흘리며 바닥에 머리를 찌을 듯 빌었지만 최 회장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최 회장은 아들이 평생 누려온 모든 권리를 박탈하고 그를 법의 엄중한 심판대로 보냈습니다. 아들을 배신자로 만든 비리 이사들과 전문 경영인들 역시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퇴출당했죠.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자리, 회장실에는 최 회장과 순례 씨 두 사람만이 남았습니다. 최 회장은 창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김 상사, 아니 순례 씨, 이제 내 인생을 되찾았소. 자네에게 내 재산의 절반을 주려 하네. 그 낡은 옥탑방은 이제 있고 남은 생은 이 높은 곳에서 편히 보내게나. 순례는 회장실의 푹신한 가죽 소파에 앉아보는 대신 창가에 기대어 자기가 살던 달동네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보다 묘한 허전함이 서려 있었죠. 그녀는 주머니에서 노란 노끈 한 뭉치를 꺼내 만지작거리며 입을 뗐습니다. 회장님, 이 높은 곳은 공기가 너무 차갑네요. 폐지 냄새도 안 나고 고양이 울음소리도 안 들리고 나한테는 이 화려한 대리석 바닥보다 그 삐걱거리는 옥탑방 바닥이 더 편해요. 순례는 최 회장이 내민 거액의 수표를 정중히 밀어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미쳤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가장 행복했던 기억은 수천억의 자산가가 될 수 있는 지금이 아니라 이름 모를 노인과 라면 한 그릇을 나눠 먹으며 리어카를 끌던 그 땀 냄새 나는 순간이었죠. 돈은 회장님이 좋은 일에 쓰세요. 나 같은 사람 말고 진짜로 힘없고 버려진 사람들 위해서요. 대신 가끔 생각나면 그 옥탑방에 라면이나 사들고 오세요. 아, 김치는 내가 담근 것만 못한 거 아시죠? 순례는 그렇게 미련 없이 회장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최 회장은 멀어져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왕은 높은 보좌에 앉은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낮은 곳으로 내려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한 달 뒤 달동네 옥탑방 골목에는 다시 익숙한 쇳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순례는 여전히 낡은 리어카를 끌며 폐지를 모으고 있었죠.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녀의 리어카 뒤를 밀어주는 든든한 조수 한 명이 생겼다는 점이었습니다. 최 회장은 값비싼 양복 대신 낡은 점퍼를 입고 순례 씨가 채워준 전자시계를 보며 연신 땀을 닦았습니다. 대성그룹은 이제 전문 경영인 체제로 돌아가며 그 수익금의 상당수가 달동네 복지와 빈곤 노인들을 위해 쓰이고 있었죠. 순례 씨, 이 박스는 너무 젖어서 무거운데 좀 버리고 가면 안 되겠소? 안 되긴 뭐가 안 돼. 만득 씨, 이거 다 돈이라니까? 얼른 밀기나 해요. 아니 말이 나와서 말인데 만드기가 뭐요? 그거 엄청 비싼 양복이라니까?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노을 진 달동네 골목에 가득 찼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돈과 권력으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려 하지만 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서로의 손을 잡아줄 때 인간은 비로소 가장 빛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말이죠. 오늘 여러분의 손목에는 어떤 시계가 채워져 있나요? 혹시 눈에 보이는 화려함 때문에 곁에 있는 진정한 사람의 온기를 잊고 살지는 않았나요?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